H도 아닌 G. 자 보시면 우리도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좋아. 자 보자. 1번.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이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삼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삼상 그래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물질을 세 가지 상태로 나누는 기준이 뭐니? 물질을 세 가지 상태로 나누는 기준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러니까 기본할까? 물질을 세 가지 상태로 나누는 기준, 뭐든지 기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바로 입자예요. 뭡니까? 배열이죠, 배열. 분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분자가 아닌 물질들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입자의 배열입니다. 그 중에서 입자의 배열을 봤을 때 고체 상태인 아이들은 입자가 어떤 배열을 받는 아이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규칙적인 배열을 받는 아이들이 고체야라고 규정한 거죠. 그래서 또 액체는요?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인 걸 액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체는요? 입자의 배열이 가장 뭐합니까? 가장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기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입자의 배열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왜 규칙적인 아이가 불규칙적으로 바뀌어? 입자의 배열을 결정하는 건 뭐야? 뭐하냐? 입자의 배열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입자 사이에 뭐니? 인력이죠. 인력.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에 의해서 입자의 배열이 결정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인력이 제일 센 게 무슨 상태니?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이거죠. 그럼 내가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 맞아? 그게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열과 압력이죠. 정신 차려야겠다. 열과 압력이 입자의 배열을 결정한단 말이죠. 이게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 중에서 중학교에서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중에 뭐를 중심으로 봤어요? 열.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요. 인력을 약하게 만들려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상태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거잖아요. 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 그럽니까? 이용해.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상태 변화를 기화,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상태 변화를 승화라고 해서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을 반드시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왜? 인력을 줄여야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건 뭡니까? 자, 부피가 바뀐다는 건 뭐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는 건 입자 사이의 인력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입자에 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배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뭐가 바뀐다? 부피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상태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바뀌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원인과 결과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열과 압력에 의해 상태가 바뀌니 나는 각각의 열과 압력에 따라 하나의 물질이 어떻게 상태가 바뀌어가는지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 하나하나 다 그릴래. 그래서 X축에는 온도를, Y축에는 뭐를, 압력을 나타내서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얼마의 압력, 얼마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내 보니까 그 그림과 같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맞아? 이걸 삼상 그래프라고 하잖아.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물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에요. 물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이게 되게 무식한 표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은 얼마에서?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끓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러면 1기압이 아니고 1기압보다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 알겠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은 물질의 뭐예요? 특성이에요. 그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재던, 그래서 달에 가서 재던 그 압력을 유지시켜주면 끓는 점은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같은 온도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달에 가면 사실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달에 가서도 지구와 같은 1기압을 만든다면 끓는 점이 몇 도여야 되는 거야? 100도여야 돼.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물질의 특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구에서 보나 달에서 보나 조건만 같으면 같은 일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납득이 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 상그림을 통해서 물의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 이랬어요. 물의 압력을 갑자기 낮춰보세요. 액체가 기체되잖아요. 끓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의 압력을 갑자기 낮춰보세요. 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그림을 통해서 물의 압력을 갑자기 낮췄을 때 물은 얼 수도 끓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의 양을 2배로 한다고 해서 끓는 점이 바뀔까? 안 바뀌잖아요. 세기 성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는 물의 양이 2배가 되면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만 달라지는 거지 끓는 점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이거는 끓는 점을 표현하는 건 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변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자명해.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건 4번이거든요. 우리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물은 호수의 표면부터 얼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호수의 표면부터 물이 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중학교 2학년에 4번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온도에 따라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에서 0도부터 4도까지를 보면 0도의 물의 밀도가 제일 낮아서 위에 뜨고요. 그 다음 1도고 2도고 3도고 4도니까 표면의 물의 온도가 가장 낮아서 표면부터 얼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건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로 설명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왜? 실제로 열 평형에 의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0도가 되고 0도가 되고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물도 얼어? 안 얼어요, 0도에서. 왜일까요? 그건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기압의 압력만 받아요. 됐어? 그래서 1기압이라서 0도에서 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요, 기압도 받지만 뭐도 받니? 수압도 받죠.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꼬맹아,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뭐해지니? 높아지잖아요. 아니, 어느 점이 뭐해져요? 낮아지잖아요. 지금 0도에서 얼었다가 그거보다 압력이 높아지면 0도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서 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원래는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못 얼어. 됐어?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야 오는데 그 온도까지 내려갈 게 쉽니 어렵니? 어려워요. 그래서 속은 못 얼어요 라는 얘기야. 이게 그 얘기예요. 물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느 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갖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히말라야산 정상으로 가면 기압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낮아지면 끓는 점이 뭐해줘야 돼? 낮아져요. 됐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네. 그래서 꼬맹아 중학교 1학년 내용부터 차분차분 해야 돼. 저기서 틀렸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어. 물어볼 자격을 못 가져. 알겠어?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건 기억만 맞대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야 실력이 늘죠. 답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100번째 하고 있어요. 니은은 왜 틀렸어요? 네, 곡사는 매질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디귿은 왜 틀렸어요? 열 에너지가 그쪽으로 자, 열 에너지는 열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온도 차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3번 질문. 4번 질문. 네. 선생님이 질문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질문을 잘 가끔 뭐라고 해. 자주는 아니야. 뭐라고 해도 답은 다 해주잖아. 그냥 질문해. 자,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1, 2, 3번은 열에 대한 얘기고요. 4번부터 7번까지인가 8번까지인가가 전자기 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전자기 파트입니다. 전자기 파트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여기에 좌표상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을게요. 근데 이 도선이 원형도선, 직선도선, 원형도선, 직선도선, 원형도선, 직선도선, 원형도선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도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연결시켜 놓고요. 여기에다가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끔 한다고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보입니까? 이렇게 흐르게끔 했을 때 각각의 1번 도선, 2번 도선, 3번 도선, 4번 도선 뭐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면서 원점에 뭐라는 거야? 뭐래? 뭐랬어? 얘가 요즘에 그렇게 말을 한다?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원점에 자기장이 생기긴 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원점에 생긴 자기장은요. 곡선도선만이 만든 자기장이 여기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직선도선이 만든 자기장도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둘 다 줄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줍니까? 곡선만 줍니다. 직선도선은 줄 수 없어요. 왜?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선생님이 항상 그럴 때 직선도선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직선도선이 끊어져 있는 여기 자기장이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거든요. 얘는 직선도선이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지 여기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원점에는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됐어? 그럼 곡선 도선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하나같이 곡선 도선에서는 기억나니? 곡선 도선은 뭐가 전류야? 손가락. 어떤 건 발가락이었어, 새끼야? 곡선 도선에서는 어떤 손가락이 전류야? 내 손가락. 내 손가락이 전류야. 됐어?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니까 내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 됐어? 감았을 때 내부, 감았을 때 내부, 감았을 때 내부니까 여기에 있는 1, 2, 3, 4 원형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원점에서 다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되겠어? 그랬을 때요. 세기를 보시면 1번의 세기는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이고요. KI만큼의 자기장을 1번 도선이 만들어. 됐어? 거짓말이야. 빨리 얘기해. 이거 왜 거짓말이야? 1번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저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4분 안에. 맞아요. 됐어? 얘는 원이 아니고 4분의 1원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4분의 1만큼만 만들어져.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도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3R분의 KI고요. 자기장의 세기 4분의 1이고요. 맞아. 3번도요. 똑같이 2R분의 KI고요. 자기장의 세기 4분의 1이고요. 4번이요. R분의 KI고요. 자기장의 세기 4분의 1이고요. 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만 총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네요.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나머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 4분면의 도선의 자기장의 방향은 2, 4분면이든 4, 4분면이든 상관없이 다 원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생겨. 이런 얘기고요. 1, 4분면과 3, 4분면에 흐르는 자기장의 크기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흐르는 보이십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니 방향도 같아.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4번 1, 4분면과 3, 4분면에 의해서 합성된 자기장 이걸 합성한 값과 이걸 합성한 값이 같니? 라는 거야. 알겠어? 달라. 알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넘어가죠. 자, 5번 질문. 2번 좀 됐어.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자기장이 뭐하면? 변하면 유도전류가 만들 수 있어.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조건이 있어.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사실은 만들어지는 건 유도 기전력이지. 어떻게 만들어져? 불러.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A죠. 그래서 이만큼 유도전압 생겨라고 하는 걸 100만 번째 하고 있어. 특강이랑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어. 맞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도선 몇 번 간격해요? 한 번 간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1이고요. 얘는 방향이니까 의미 없고요.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몇 초 동안에? 0.5초. 네, 0.5초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0.1이었다가 2가 되니까 1.9 테슬라가 바뀌었어요. 이 뜻이죠. 그리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면적은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0.2 제곱 8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육 6번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7번 질문. 자, 봐. 아까 이거 4회차에서 변압기 봤죠? 되죠? 그거랑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변압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는데 변압기는 1차 코일의 도선을 감은 개수의 비율과 2차 코일의 도선을 감은 개수 비율이 곧 무슨 비율이다? 무슨 비율이다? 이게 곧 전압의 비율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됐어? 전류의 비율은 도선을 감은 개수 비율과 반비례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전력의 비율은 같아야 돼. 에너지니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요. A와 B와 C에 거기 보시면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게 곧 감은 개수의 비율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빠른 속도로 A의 1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과 2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이 몇 대 몇이겠니? 표를 읽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이 몇 대 몇이겠니? 1대 2겠죠. 그래서 네, 칸에 딱 만나는 거 보시면 되니까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이 1대 2예요 라고 하는 걸 B에도 읽어주세요. 얼마입니까? 5대 4예요. C도 읽어주세요. 얼마입니까? 2대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이때요. 1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을 1대 2대 3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일단 1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을 다 똑같이 해보자. 다 다르니까. 됐죠? 얘네들을 다 10으로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차 코일의 감은 개수를 10으로 통분한다. 보이세요? 네. 1차 코일 감은 개수를 10으로 통분하게 되면 이 순간 2차 코일 감은 개수 얘는 몇 개? 5개. 얘는 몇 개? 8개. 얘는 몇 개? 5개로 보면 똑같아요. 5개. 첫 번째 게 20만. 아, 20. 됐어. 이렇게 보면 다 똑같죠. 맞냐? 네. 근데 여기에서 1차 코일의 감은 개수 비율을 1대 2대 3으로 하자 그랬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그대로 놓으시고요. 얘를 2배 많게 해야 되니까 얘 20으로 바꾸면 얘 얼마 됩니까? 16. 됐어. 이걸 30으로 바꾸면 얘 얼마 됩니까? 15. 그래서 2차 코일의 개수 비율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8번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전된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여러분들 전류가 정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요. 도체통입니다. 도체통. 자, 도체통 속에 검전기를 놓고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을 때 얘 모습의 변화를 보겠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체가 나왔으니까 부도체에다가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비교해 보셔야죠. 근데요. 도체하고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요. 전류를 띠는 위치 자체가 달라요. 사실. 그래서 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띨 때요. 중심은 무조건 중성입니다. 표면만 전기를 띨. 그래서 표면만 전기를 띨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표면만 전기를 띠는 거지 안쪽은 무슨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예요. 이게 도체예요. 너네 번개가 엄청나게 세게 막 칠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으래? 차 안에 있으래. 들어본 적 있어? 왜? 차의 몸통은 뭐야? 도체거든요. 그러면 차 속에 있으면 안쪽은 전기를 띠니 안 띠니? 안 띄어요. 아무리 센 번개가 쳐도.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금속통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껍질과 전기를 띠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먼 쪽이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가 전기가 됩니다. 여기 뛸까 안 뛸까? 안 뛴다는 얘기입니다. 도체 속성이에요. 도체는요. 안쪽은 전기를 띠지 않고요. 바깥쪽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쪽만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근데 부도체는 어떤 줄 아세요? 부도체는요. 안쪽까지 전기를 띌 수밖에 없어요. 전자의 배열 때문에.
그래서 안쪽까지 전기를 띱니다. 그러니 내가 부도체에 똑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가까운 쪽은 반대등, 먼 쪽은 같은 등, 먼 쪽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얘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도 겉으로 보면 결과는 같아. 이 새끼 플러스, 이 새끼 마이너스, 이 새끼 플러스, 이 새끼 마이너스. 근데 속은 달라. 그래서 속은 얘는 검정기는 정전기를 띌까 안 띌까? 안 띄어요 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랬다가요. 우리가 적지시켜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적지시키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뭘로 배웠어요? 검정기를 적지시키려고 우리 뭐 했어요? 손가락 갖다 댔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검정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서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전개되었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 접지를 시키면 접지의 역할은 뭐니? 우리는 쉽게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접지라는 건 대전체와 먼 쪽을 중성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중성이 되지 얘는 변화가 없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접지를 시키면 먼 쪽이 중성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중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향을 받니 안 받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 접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접지라는 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부도체는 움직이는 전자가 있니 없니?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접지를 시켜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알겠어? 신기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체라고 하는 건 자유전자 덩어리라서요.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를 갖다 대면 원래는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드글드글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중성인 거잖아요. 근데 도체에서 자유전자가 얘네들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빌려서 이쪽으로 쏠려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적지를 시키면 이 새끼들이 땅을 타고 가버려서 그래서 또는 이렇게 접지를 시키면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중성을 다시 만드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요 부도체는 대전체를 갖다가 대서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워낙에 자유전자가 없고요 플러스에 묶여있는 전자들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도체는. 근데 대전체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비니까 최대한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요 방향만 틀어서 얘하고 최대한 먼 위치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의 힘을 상쇄, 여기 있는 애들끼리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니까 상쇄되지 않는 뭐 극이 드러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접지를 시킨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도체에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띠는 현상만 사실은 이것만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얘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 유전 공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유전 공급 현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9번 질문. 질문하는 건 처음 잘생겼다. 아참 이거 답이 잘못됐는데? 이거 답이요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3번이고 10. 이거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디귿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답을 고쳐드렸습니다. 자 실제로요 파동이 움직이니까 첫 번째 그림은 가로축이 뭐냐면 거리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 한 파장의 길이 알 수 있죠. 파장이 몇 미터입니까? 4m. 그럼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주기 할 수 있죠. 주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초죠. 됐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속력 구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8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의 위치인데 8분의 1t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8분의 1t가 아니고 8분의 1초 지나면 8분의 1초 지난 후에 얘가 여기로 오겠죠. 됐어? 그럼 어떤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이 되고 B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맞아? 네. 그랬을 때 B의 가속도가 제일 크냐 제일 작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꼬매가 사실은 파동은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되니? 매질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매질들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얘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니?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단진동 운동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얘가 직선 구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 운동을 사실은 매질이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 단진동 운동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왔다리 갔다리.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 위치로부터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여기가 마루 또는 뭡니까? 돌이죠. 그래서 이게요. 이 운동을 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 구간으로. 됐니? 그랬을 때 너네 기억나. 여기에서의 속력이 어떠니? 라고 하죠. 속력 A 얼마입니까? 0. 근데 얘가 내려갈수록 속력이 왜 빨라질까요? 네. 이만큼의 높이에 의해서 생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면서 속력이 빨라져. O 지점에서의 속력이 뭡니까? 최대 지점이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속력이 뭐입니까? 느려지다가 B에 오면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다시 여기 되죠. 됐어.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속력도 방향도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알자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알자 힘이나 가속도나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잖아. 됐어? 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알자 힘은요. 이 위치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니? 중력하고 뭐가 작용하니? 장력. 됐어?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스듬한 두 방향의 힘이 작용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합력 방향이잖아. 됐어? 그랬을 때 이 합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사실은 여기가 mg면 이게 mg일 거잖아. 됐어?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mg 탄젠트 세타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크기가 코딱지만큼 작다면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나 똑같으니까. 됐어? 우리는 이 합력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코딱지만큼 작은 각도를 갖는 운동이어야 단진동 운동을 하는 거야.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하는 거야. 됐어? 이 각도가 커지면 곡선 구간을 운동하게 되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는 직선 구간을 운동하는 경우로 보면 직선 구간에서는 사인 세타의 값이나 탄젠트 세타 값이나 그게 그거야. 왜? 코딱지만 하면 밑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 차이가 없거든. 같거든. 됐어? 네. 그러니 우리는 탄젠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같이 보면 사인 세타는 뭐야? 밑변분의 높이죠. 그걸 밑변분의 높이로 봐도 똑같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요. 이 밑변의 요 길이가 얼마니? L. 그냥 그걸로 보라는 얘기야. 왜? 밑변의 길이가 L이니까 실의 길이. 그리고 이거는 진포 우리가 X라고 놓는다고. 그래서 이때 작용한 R자 힘이 얼마입니까? mg 뭡니까? L분의 X예요 라고 하는 이 힘 때문에 얘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도가 점점 뭐해지냐? 각도가 점점 뭐해지냐? 됐어? 요 각도는 작아지고 요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점점 뭐해지냐? 커지죠. 그러면 두 힘이 있는데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합력이 점점 뭐해지냐? 작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알자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에 오면 알자 힘이 얼마가 되냐? 여기 돼요. 됐어? 그래서 알자 힘이 최대인 건 요 사이 두 힘에 이루는 각도가 제일 작은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힘이 최대가 돼요. 됐어? 네. 반대쪽도
그래도 여기에서의 힘이 최대가 되고 여기에 오면 합력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큰 곳이 가속도가 제일 크겠죠. 그게 바로 가운데로부터 양 끝쪽. 그래서 최대 변이 쪽이 가속도가 제일 크다고요. 그게 어딜까요? 마루와 골이라고요. 그래서 마루와 골에 왔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8분의 1t 지나면 B는 마루 위치에 오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뭐가 돼야 되니? 최대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얘가 가장 원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네, 이 상태에 합력이 0인 위치에 오는 게 물체는 제일 안정적이라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형한 상태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하는 곳은 IJB 0인 위치야.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너무 빨라서 못 멈춰?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오려고 여기서 알짜임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얘명할 운동과정 너무 커. 못 멈춰. 그래서 또 지나간 거야.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진동 운동은요. 자기가 가려는 방향이 위치가 정확하게 있어요.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력이 빨라서 못 멈추고 그러고 가고 다시 거기 왔는데 못 멈추고 하고 가는 거야.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향하는 힘, 그쪽으로 데려다 주려는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회복하려는 힘, 뭡니까? 모건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진동을 시키는 힘의 근간은 모건력입니다. 맞죠? 그 짓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음소거는거든요. 그 자리에 올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복원력이 최대인 이 지점이 바로 구심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진자에서는 복원력이 요만큼 작용하는데 요 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크기가 이 복원력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구심력의 크기와 같아. 구심력 구하는 식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가 뭐니? t분의 2파이니까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이거 아니니?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는 얘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려? 라고 할 거. 그래서 주기는요 거리는요 최대 변이가 얘하고 여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진자 운동에서의 주기는 이 파이를 잘 묻는 뭐였어? 구글 리더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 식이야. 그래서 또 단진동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질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평형점까지 갔는데 위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 그래서 왔던 만큼 더 갔다가 속력이 0 됐다가 다시 내렸다 이질을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왔을 때의 최대 힘 탄성력이요. 바로 복원력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최대값일 때는 90력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 용수철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주기가 일정하잖아요. 그 주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어차피 최대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용수철에서의 주기는 이 파이를 잘 굽는 뭐라고요? 콜이야 엄마만큼 생긴다고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파동이 일어날 때 매질이 단지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얘가 단지동 운동할 때 주기가 이 파동의 주기와 같죠.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8번. 그래서 디귿이 틀린 이유 알겠죠? 네, 8분의 1t 지나고 나면 8분의 1초 지나고 나면 B가 됐죠?
마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대 가속도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 10번은요 상하좌우가 바뀌어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하좌우 바꿔서 글씨를 써놓으면 원래대로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6번이요. 이제 하죠. 6번은요. 꼬마 정보의 발기는 뭐가 결정하냐? 전력.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회로도에 저항이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냐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전류고요. 이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가 뭐라 그러니? 전류계. 그걸 A 직선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서 회로도에 연결하죠. 자, 회로도에 연결할 때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라고 배웠다? 네, 반드시 저항과 무슨 연결해라? 직렬 연결해라 라고 해서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해 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라는 걸 묻는 겁니다. 됐어. 또 이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측정해요. 그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뭐라 그럽니까? 전압계 이렇게 얘기하고 전압계를 V직선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렇죠? 이 전압계는 반드시 회로도에 무슨 연결하게 해줘야 된다? 무슨 연결? 저항과 병렬 연결 이렇게 해서 전압계를 연결해야만 웬디야 이렇게 병렬 연결해야만 완벽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해서 됐어. 여기에 5옴이고 여기에 10V가 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류계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걸 측정할 수 있니? 몇 암페어? 정신 안 차려?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흐른다는 걸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저항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볼트의 전압이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죠. 이거 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배우긴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갔던 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해 봤니? 알아봤니? 호기심을 가져봤니? 이걸 묻는 게 면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답하셔야 돼요. 전류계로 왜 저항과 직렬 연결해야 될까? 전류가 직렬 연결할 때 일정이니까 모든 곳에서 일정이니까 실제로요.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에 흐르는 그래서 전류와 뭐합니까?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하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직렬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저 전류계를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죠. 전류계는 물질이란 말이죠. 모든 물질은 뭘 가지고 있냐?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요. 저항이 있는데 얘도 5옴이라고 치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런 전류계를 연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빨리 생각해. 뭘 돌려? 과거 갖고 싶으면 뭘 돌려요? 전수에서 일하는 합성 저항이 무엇이니? 커지죠. 그럼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어. 실제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결되면 저 도선에는 몇 암페어가 오릅니까? 1암페어가 오르죠. 그러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쟤를 연결하는 순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일이 발생해요. 그럼 우린 저런 전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요. 전류계를 연결해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면 된다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면 전류계를 연결해도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거의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쟤는 연결을 해야 돼. 근데 연결을 해도 여기에 거의 유사한 2A가 흐르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류계 저항을 엄청 작은 걸 써야 되죠. 됐어? 그래서 실제로 전류계는요, 저항이 엄청 작은 물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하게 그나마 가장 돼서 유사한 값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이 그렇게 작은 물질들로 만듭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전압계와 전류계의 됐어. 네, 역할은요. 정확하게 저항에 흐르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없어요. 자기 때문에 변하지 말게 해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해도 여기에 원래 흘렀던 값들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내가 얘를 병렬로 구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고 전압계를 만약에 이렇게 진열을 해요. 그럼 전압계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만약에 5V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니? 전압을 나눠 가지니까 얘가 5V, 5V밖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병렬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나 여기 있는 전압이나 여기 있는 전압이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병렬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요. 만약에 얘가 1옴으로 들어오는 작은 저항을 만들었다고 치잖아. 그럼 전류가 흘러? 정신 안 차려? 전류가 흘러? 여기서 이제 나눠줘야죠.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쏠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2A가 왔다고 쳐. 2A가 왔다고 쳐. 근데 2A가 왔는데 여기 저항이 5옴이고 여기 저항이 1옴이면 전류가 어떻게 해? 1대5로 날아갔거든요. 대부분의 전류가 여기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훨씬 더? 그래서 네. 여기에 5옴이 오는 순간 됐죠? 네. 여기에 전류가 쏠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전압을 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크면 합성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V는 IR에서 합성 저항이 너무 커지면 전류의 세기가 뭐해지니?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제대로 여기에 다 가게끔 해야지. 그러면 전류가 여기에 제대로 다 가게끔 하려면 여기 저항이 뭐야 되니? 연락해야 돼. 그러니까 전압계는 그 자체가 저항이 엄청나게 뭐한 거? 큰 물체로 만들어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해돼? 이해돼? 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류계는 최대한 저항이 작은 물질로 전압계는 저항이 최대한 큰 물질로 만들어야 회로도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너네가 외웠던 것들 중에서요. 저항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누구니? 저항이 없는 회로에도 연결할 수 있는 게 전압계연이 전류계연이. 전압계는 저항이 없어도 연결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자기 자신이 저항이 크니까 저항이 없어도 돼요. 근데 전류계는요. 저항이 너무 작으니까 됐어? 전류계만 연결하면 너무 과하게 전류가 흘러서 됐어? 과전류 때문에 전류계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그렇게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도 한번 해봐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줄 거니?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 보시면 원래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하나가 R1이 2옴, R2가 2옴 그리고 여기에 6V 이렇게 걸렸다고 치자. 내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도야. 근데 그 전압계에도 저항이 R만큼 흘러. 뭐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일단은 얘가 없는 심플한 구조에서요. 되겠어? 네, 저항의 역할이 뭐라서요? 회로도에서? 직렬 회로도에서? 전압을 나누죠.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요? 1대 2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2.
볼트죠.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얼마? 6 곱하기 3분의 뭡니까? 1이죠.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V0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이 여기서 쓰는 전압의 크기예요. 이거 한 거잖아. 이거 만들어. 됐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저항 하나를 더 연결해 R자리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합성 저항이 얼마로 바뀌어? 병렬일 땐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이죠. 됐어. 그러니까 저 부분에 새로운 저항을 R 다시라고 하면요. 이 저항은요. 합분의 곱만큼의 합성 저항을 갖는 또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는 거야. 그 저항에다가 이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 진열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서 쓰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가 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그러니 어떻게 쓰면 돼? 이거 더하기 R2분의 뭡니까? R1 플러스 R분의 R1 R. 거기다가 원래 전압 여기 제곱 곱한 값이 저기서 쓰는 전압 강화된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정리한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면 그런 모습이 되나 봐요. 전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회차부터요. 됐어? 3회차까지 다시 푸시면서 틀린 거 다시 보시고요. 시간 남은 동안 선생님은 몇몇 사람 불러내면 그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다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푸십시오.